생산과 소비 브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과 김영삼은 노태우에게 대패했죠. 그러자 그래요. 김대중, 김영삼은 그때 사실은 내란을 일으켰어요. 가짜뉴스로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죠. 부정선거라면서 증거도 없으면서 정당한 선거였는데 그 다음 선거를 봐도 전두환이 내란죄로 체포해서 사형시켰어야 되는데 그 죄를 생각하면 그냥 관대하게 봐줬죠. 그냥 내버려뒀어요.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민주당 계열 인사들도 동조하진 않았죠. 폭동을 일으키고 싶었지만 김대중하고 김영삼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뭐 똑같이 나왔죠. 결과가 그래요. 근데 이 선거에서는 김대중이 김영삼한테 승리를 했죠. 그래, 승리를 했어요. 이때도 뭐 민주당이 승리했죠.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선거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48년 이후에. 잘 모르는 거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 때,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으로 이렇게 선거를 치렀을 때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걸 포기한 뒤에 이제 패배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요. 김대중은 확실하게 호남 지역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더라. 근데 김영삼은 경남과 부산에서 절대적 지지를 못 받았죠. 저번 시간에 확인했죠. 이게 향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노태우 정부가 한 일과 업적을 봐야 되겠죠. 노태우는 전두환 때 시작한 신산업 육성 정책을 계승했다. 노태우는 전두환의 이동통신산업을 계승했다. 그래, 예전에 빠뜨린 게 있는데, 이동통신산업, 지금 다 핸드폰을 쓰죠. 누가 시작한 것 같나요? 전두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전두환은 몇 가지 신산업을 육성했나요? 이동통신산업, 반도체산업, 인터넷산업이죠. 그게 없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두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성 발전시키는 이도 물론 중요하죠. 고마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얼마나 양질의 직장을 많이 제공했나요? 그렇게 되는 거고, 노태우는 전두환의 이동통신 산업을 계승했다. 1984년 전두환 때 한국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를 갖추었고, 차량 전화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그래요. 처음에 이동통신 실시할 때는 바로 핸드폰을 사용할 단계는 아니었고, 카폰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전두환이. 1988년 7월 1일 휴대전화 서비스가 실시되었다. 1988년부터 서비스가 실시되며 핸드폰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었다. 경쟁이 세 이동통신 산업이 발전한다고 생각한 노태우는 1990년 통신산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공기업인 한국이동통신과 경쟁할 민간사업자 선정 계획을 수립했다. 그래요. 좀 경쟁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야지 서비스도 좋아지고 산업도 발전하죠. 1992년 성경그룹이 제2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사돈기업이라는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권을 반납하는 일이 발생했다. 뒤에 다시 이제 또 인정을 하죠. 노태우는 전두환 때 시작한 인터넷 산업을 상업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1992년 12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초기 정책적 지원을 시작했다. 이제 그 상업화 단계까지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된 거죠. 전두환 때 시작해서. 그 계승해서 이제 상업화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노태우가 전국적인 광 케이블망을 대대적으로 구축하게 했고 1990년 중반 이후 상업화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개성 안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중단시킬 수도 있고. 중화학공업은 누가 육성했나요? 박정희가 육성했죠. IT산업 뭐 육성했나요? 인터넷, 이동통신, 반도체 산업, IT. 전두환이 시작했고 노태우가 계승하면서 IT 강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여를 했나요? 그 뒤에 뭐 기여한 정부가 어디 있나요? 거의 없지. 찾아볼라 해도. 노태우는 고속철도 산업에 주목했다. 300km 이상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고속철도가 완성되면 국가의 생산성이 크게 증가한다. 그렇죠. 생산성이 증가되죠. 이동이 빨라지니까. 여기저기. 또한 고속철도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면 미래 먹거리가 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써먹을 때가 있는 거죠. 수출도 할 수 있는 거죠. 고속철도는 차량 설계, 궤도, 전력 공급, 신호 제어 등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첨단 기술이 필요했다. 한국은 1990년대 초 국제 입찰 경쟁 끝에 국제 입찰을 시켰죠. 프랑스 TGV 기술을 도입하여 KTX의 기반을 마련했다. 프랑스로부터 핵심 기술을 전수받지 못했지만 꾸준한 노력 끝에 2020년에 모든 기술을 확보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요. 어지간한 건 한국이 다 기술이 있어가지고 다 만들죠. 이제 뛰어나게 만들죠. 경쟁력 있게. 한국 고속철도는 1992년에 착공되어 2004년에 운행이 시작되었다. 이런 것도 이제 훗날 뭐 조정을 할 거라는 거예요. 다 군사정부에서 한 거잖아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철강, 화학, 자동차, 전자, 전기전자, IT, 인터넷 산업, 이동통신. 그래요.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역사를 안 가르쳐 주잖아요. 일부러. 1980년대 후반부터 국제선 여객 및 화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김포국제공항의 포화가 예상되었다. 노태우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공항 건설을 지시하였다. 정부는 서울과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대규모 확장성이 확보된 새로운 입지 물색에 착수했으며 1990년에 영종도 일대를 신공항 건설 부지로 최종 낙점했다. 대규모 부지를 얻기 어려워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의 바다를 매립하여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1992년 11월 1차 건설에 착수했고 2001년 3월 29일 개항했다. 국제공항협의회의 평가에서 2005년부터 12년 연속 공항순위 세계 1위를 차지하며 한국의 명성을 더 높였다. 그래요. 한국은 무역을 통해 식량 문제를 해결했지만 식량을 타국에 의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 노태우는 식량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한국 식량 작업률은 그렇게 높지 않죠. 근데 이제 노태우는 식량 문제는 어떻게든 작업을 해야 돼.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작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하여 새만금 산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간접 사업으로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 앞바다에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와 담수호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농지를 대규모로 확보하려 했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농지 확보를 통한 식량 자금 및 수자원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1991년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착공되었다. 농지로 만들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농지가 아니라 산업단지이다라는 전북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 용도가 바뀌었다. 원래 이제 농지를 농업을 발전시키고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식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성했는데 이제 전북 주민들이 요구로 인해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선 뭐 예전에 얘기했지만 기업이 생성될 수 있게 하고
하는 것도 그게 또 우선이죠. 그래요. 이런 것도 이제 방법이 되는데, 전북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용도가 바뀌었죠. 2010년부터 산업단지로 조성되어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전략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대규모로 유치되었다. 2023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개최되는데 폭염, 미흡한 시설, 위생, 모기 등으로 인해 큰 무리를 일으킨 바 있다. 그래요. 근데 농지를 육성한다.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뭔가요? 뭐 농지를 많이 확보해봤자 뭐 하냐는 거예요. 생산성이 없어서 생산비가 비싸서 농산물이 비싼데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생산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뭔가요? 기업이 생성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넓은 농지를 얻어봤자 뭐 생산성이 없는데 뭐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화를 성공시켰다. 그렇죠. 노태우는 기술을 타국에 의지해서는 선진 근대국가 수립은 힘들다고 생각했다.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노태우는 1992년 국가선도기술개발 사업을 착수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국공립연구소가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리하여 반도체, 정보통신, 신소재, 정밀화학 등 고부가가치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어지간한 건 다 만들지만 뭐 핵심적인 기술들은 어떤가요? 다 도입을 했죠. 제철 기술도 일본으로부터 도입하고 반도체 기술도 도입하고 뭐 그런 게 많았죠. 근데 이제 자신감이 생긴 노태우는 80년대 후반부터는 아니다. 이제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 앞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기술 도입을 넘어서 이제 기술 이제 개발에 이제 돌입했다는 거예요. 한국이 많이 발전한 거죠. 그래요. 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노태우도 개성해서 계속 발전시킨 거죠. 그 다음부터가 문제지. 1988년 9월 17일에서 10월 20일까지 서울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서울올림픽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스포츠 게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올림픽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1988년 서울올림픽은 12년 만에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참여한 올림픽이었다. 그 이전에는 국가들이 이해관계가 달라 모두 참여하는 경우가 없었다. 그렇죠. 미국이 개최하면 공산권이 참여 안 하고 모스크바 소련이 개최하면 서방 국가에서 참여 안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980년 모스크바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서방의 근대 국가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도 서방 국가들 따라 모스크바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요. 의전기였죠. 이 올림픽은 올림픽 사상 가장 위대한 올림픽이었다. 아니 그렇게 위대한 올림픽이 있었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가장 위대한 올림픽이었다는 거예요. 서울올림픽이. 왜 그런가? 그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인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눈치 없는 한국인들은. 그 시대 살았어도. 그 시대 후인들은 대부분 모르겠죠. 서울올림픽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올림픽이다 이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럴 수 있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세계인들은 서울올림픽보다 한국의 비약적인 발전에 깜짝 놀랐다. 그때 올림픽을 열자 전 세계인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 아주 가난한 국가, 국민들은 아주 가난하게 사는 국민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올림픽에 대한 세계 여론 몇 개만 보자는 거예요. 타임지 88 올림픽은 한국의 현대화와 민주화를 상징하는 이벤트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한국은 올림픽을 통해 뉴욕타임즈가 한 거죠. 말한 거죠. 한국은 올림픽을 통해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변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국가로 부상했다. 완전히 인식이 바뀌는 거죠. 깜짝 놀란 거죠. 로이터 늘 알려져 있는 거죠. 한강의 기적은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낸 것을 의미한다. 기적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부른 데는 이유가 있겠죠. 한국은 가난한 국가로 알고 있었는데 널리 알려져 있었죠. 올림픽을 통해 한국의 발전을 알게 된 세계인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에게 한국의 발전은 기적이었다. 왜 기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6.25를 치렀죠. 그때 한국을 보고 한 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950년 메가드는 한국은 황폐한 땅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마치 잿더미 속에서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라고 말했고, 아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 국가는 발전이 불가능한 국가다. 다 잿더미다. 그 원조 받고 살았잖아요. 기분이 초콜릿 하면서. 1953년 7월 타임지는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기적을 바라는 것은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나무를 심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그래요. 그 당시 53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한국이 경제가 일어서 그거는 바다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야. 불가능한 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올림픽을 딱 여니까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번영한 것을 보고.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근대국가 수립을 1961년과 1979년에 있었던 두 번의 혁명으로 30년 만에 완수했으니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세계인들에게 그렇죠. 단 30년 만에 완수해버렸잖아요. 뭘로? 두 번의 혁명으로 완수했다는 거예요. 물론 한 번의 혁명으로 완수할 수도 있었지만 중간에 사고가 있어서 다행히 또다시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완수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공산주의 국가들의 국민들의 충격은 실로 커서 멘붕 상태에 빠졌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국민을 공산당의 노예로 전락하게 만든 사건이 어찌 혁명이었겠는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혁명이 이렇게 자기들이 혁명이다 공산당이 엄청나게 잘 살게 된다. 풍요로워지고 불평등 없어지고 이제 잘 살게 된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 불평등은 또 뭐가 없어져요. 공산당은 다 노예로 전락되어 있는 거지. 새로운 신분이 형성되어 있고 평등하게 뭐가 평등해요. 더 가난해지고 그게 무슨 혁명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야 말았다. 한국에서 진짜 혁명을 보았다. 그동안 사기당했어. 공산주의 폭동을 혁명으로 생각한 공산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지난 세월이 뭐 원망스러웠다. 그 믿은 사람들이 바본 거죠 뭐. 진짜 혁명을 보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도 뭐 모르죠.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폭동의 가짜 뭐 혁명도 아닌 막 폭동이나 이런 거에서 막 혁명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진짜 혁명을 못 알아보고 두 번이나 겪어봤으면서도 모르잖아요. 혁명이 두 번 있었다는 거. 엉뚱한 곳에서 혁명 찾고 있는 거죠. 막 이런 말 저런 말 붙이면서 운동이니 뭐니. 폴란드에서 폭동에 가까운 시위가 일어났고 1989년 6월 폴란드에서 자유총선이 실시되며 폴란드에서 공산주의 제도는 붕괴했다. 그렇죠. 다 보라는 거예요. 올림픽 일어난 뒤로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혁명을 보고 진정한 혁명을 보고 헝가리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1989년 10월 헝가리에서 공산당의 일당 체제가 끝나며 민주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래요. 동독에서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동독 정부는 붕괴했고 소독과 통일되었다. 뭐라는 거예요? 올림픽이 일어난 뒤로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한국에서 진짜 진정한 혁명을 보고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1989년 12월 벨벳 혁명을 통해 공산당 정권이 전복되었다. 불가리아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1989년 11월 불가리아 공산당이 권력을 포기하고 물러났다. 소련에서 사회적 불만이 커졌고 1991년 8월 쿠데타가 실패한 후 12월 15일 고르바초프가 사임하며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그래요.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까지 붕괴돼 버렸잖아요. 얼마나 큰 사건이었나요, 서울올림픽이. 이처럼 서울올림픽은 공산주의 국가에 투하된 핵폭탄이었던 것이다. 핵폭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서울올림픽을 세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올림픽이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제 가난해서 풀려나게 하고 노예 상태에 있던 그래요. 공산주의 국가의 국민들을 구제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일깨워서.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